4시간. 지금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최전선 병사들의 기대 수명입니다. 쉽게 말해 4시간을 버티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 1주년, 대공세가 있을 것이라던 예측이 빗나가고 얼핏 우크라이나 전선은 고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전선의 변화는 없고 지지부진한 공방전만 이뤄지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현재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일 것입니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바흐무트 최전선은 고기분색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처절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아직 한국인 의용군이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 김모 팀장은 국내에서 특수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9년 가까이 활동한 베테랑인데요. 김 팀장이 해군 장교 입대를 준비 중이던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결국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그 이후 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김 팀장은 증조부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부는 6.25 전쟁에서 총상을 입었다며 많은 나라에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후에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겠는가라고 참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정치나 온갖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분명 존경할 만한 자세인데요. 실제로 김 팀장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무사교환을 대답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모든 게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방전으로 바흐무트는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바흐무트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유령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포격과 돌격 전술로 바흐무트를 포위하는 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바흐무트는 서부를 제외한 전역이 바그너 그룹의 영향권 아래 속해 있는데요. 오죽하면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수공을 가할 정도입니다. 바흐무트 북부 방어선의 우크라이나군이 베르키우카와 야이드네를 상실하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댐을 폭파해서 일대를 수몰시켜버렸습니다. 바흐무트 완전 포위를 위해 필요한 도로가 폭파된 댐 주변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을 놓은 건데요. 이로써 바흐무트 수비의 우크라이나군은 도시를 지키는 건 포기했습니다. 전투 양상은 그저 바그너 그룹의 6탄 돌격을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수공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 러시아군을 포켓에 가두는 데 성공하는 등 일마리 전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야이드네 서쪽으로 크게 우회하여 진격하는 데 성공했고 바흐무트 북쪽 주거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정보는 아니지만 바흐무트 동부 주거 지역 대부분을 바그너 그룹이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방위의 도로를 기준으로 바흐무트를 4등분했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긴 셈입니다. 오죽하면 늘 강건한 모습을 보였던 젤렌스키 대통령마저 야간 연설을 통해 바흐무트 전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간신히 방어 거점을 확보했지만 러시아의 공세에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야말로 바흐무트 전선의 모든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바흐무트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비웃던 고기분쇄기 6탄 돌격이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지어 크렘이나 빌로오리우카 전선에서조차 기갑 전력 등 중장비 없이 맨몸으로 돌격하는 러시아군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앞뒤 전후 사정과 결과는 뚝 자르고 소련산 우라 돌격이 바흐무트 함락을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는 멍청한 지휘관들의 소행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이 전과만 보면 분명 바그너 그룹은 정치적 상징성이 다분한 바흐무트 함락 일보 직전입니다. 러시아 수뇌부가 기다리던 값진 승리고 이 덕에 바그너 그룹 위주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은 제대로 한자리를 꿰찰 텐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바그너 그룹의 출혈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는 최전선에 갈아 넣을 죄수마저 없어서 러시아 내 곳곳의 학교에서 자원병을 모집 중이고 동네 헬스장에까지 모병소를 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바그너 그룹은 뼈를 주고 살을 취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그너 그룹의 모든 병력이 소모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인 최정예 병력은 잔존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브게니 프리고지니 사병에 불과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비전략적 목표인 바흐무트 공략에 너무 많은 정치 생명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더러운 일을 전문으로 처리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지에 올라섰고, 이로 인해 러시아군 수뇌부와 의도적인 반목을 이어왔습니다. 이 더러운 정치 함투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잘하는데 쟤들이 못해서 전쟁이 어렵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바흐무트 등에서 결정적인 전과를 올리면서 결국 발언권이 커진 건 바그너 그룹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을 독립군종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하며 친위대 형식으로 러시아군의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부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뜬금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해서든 푸틴이 흡족해할 만한 전과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이없는 정치 싸움에 러시아 젊은이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울레다르 참패 의원인을 바그너 그룹에 돌리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포탄을 마음대로 소모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건 정말 딱 바흐무트에서만 효과적인 진격을 유지 중이지 전체 전선에서는 오히려 패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울레다르 전선에서는 지난 3주간 러시아군의 전차, 장갑차 등이 무려 130대가 넘게 녹아내렸는데요. 오죽하면 러시아 민족주의 커뮤니티에서마저도 러시아 동부군 관구사령관 루스탄 무라도프 대령에게 혹독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부울레다르 인근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이 사실상의 공세 종말에 도달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부전선으로 내려갈수록 러시아군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도네츠크 중심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마린카에서는 우크라이나 제-70 부여단의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기갑 장비 12대가 파괴되었는데요. 아직 유의미한 전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러시아 선전가마저 마린카를 부울레다르에 비교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도네츠크주 제2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지난 2월 21일 이후로 최소 14건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대개 공황탄약고, 연료저장고, 러시아군이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제철소 등이었는데요. 마리우폴이 최전선에서 무려 80km나 떨어진 후방인데다 러시아군의 보급기지 노릇을 하는 걸 생각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역량이 느리지만 조금씩 돈바스 주요 점령지를 타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2023년 안에 마리우폴을 수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매몰되는 사이 남부지역 탈환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동안에서는 러시아군 점령지에 탄약고를 파괴했고 자포리자주 폴로이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공세만 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돈바스 회랑의 허리를 끊으면서 러시아의 원대한 목표를 저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 같은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엔 하늘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춘계 라스푸티차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서 졸지에 러시아군이 자연보호막을 얻은 건데요. 올겨울 유럽은 유독 더웠습니다. 심지어 스키장에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슬로프를 폐쇄할 정도였는데요. 전선이 고착된 이후에는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이유가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진지를 꿰차고 들어앉은 참호전의 양상을 띄었던 건데요. 그나마 이래서 2월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솔라다르, 바흐무트, 부울레다르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다시 봄이 찾아오면서 라스푸티차로 인해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바람에 땅이 굳기 전까지 본격적인 공세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라스푸티차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동원령이 무색하게 다용할 병력조차 부족한 러시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군 상황에서도 최후의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마침내 서방의 기갑 장비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물량이 폴란드를 거쳐 도착한 레오파르트2 4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차 한 대, 장갑차 한 대라도 아쉬운 상황인 게 맞지만 레오파르트1만 해도 100대 이상,
레오파르트 2 62대 이상을 지원하겠다던 유럽 각국의 장담에 비하면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개발국인 독일이 압박에 못 견뎌 결국 수출을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전차 공여를 위해 움직임에 착수한 건 폴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정도뿐입니다. 일단 지르고 봤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스웨덴은 군부의 반대로 인해 기껏해야 10여 대 레오파르트 2 지원이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군축으로 최소 인원으로만 유지되던 군의 장비 상황을 고려하면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는 건데요. 스페인의 경우 레오파르트 2 108대를 보유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된 물량은 한 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달에 걸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쳐야만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무기 체계의 컨디션조차 관리하지 못해서 엉망인 채로 방치한 나라가 과연 고작 수개월 만에 정비를 끝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지원 예정 물량은 6대로 그조차도 10대로 늘리려고 했지만 정적이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유럽의 실체라는 게 정말 한심한 모습인데요. 부디 유럽이 조속한 결정을 내려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준비를 갖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